시간은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또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가 또 2시간 확대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확대된 만큼 조금 더 들으실 만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알찬 정보로 저희가 네. 또 찾아뵈야죠. 예. 아니 뉴욕 증시 분위기 보니까 지금 3대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고 또 주말 동안 가상자산도 많이 급락하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증시 여건을 둘러싼 환경들 자체가 좀 녹록지는 않네요. 네, 예.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예견된 어떤 이란의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고, 네. 뭐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들 앞에서 조만간에 뭐 한 건 터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그걸 또 하필이면 토요일 날 그렇게 해버렸네요. 토요일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또 안식일인데 네. 하필이면 그런 날을 골라가지고 했습니다만, 뭐 200기다 300기다 드론과 미사일이 200기 300기 같으면 하다못해 20명이라도 뭐 죽었다는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네. 얘기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뭐 사상자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 그런 표현, 아주 자로잰 듯한 신중한 보복. 자로잰 듯한 신중한 보복. 예, 여기서 더 확전되기도 뭐 싫어하면서 벌써 이렇게 뭡니까 뭐 이란 유엔 대표부나 합참 의장의 메시지가 우리 작전은 대충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워낙 빠르니까 살짝 선반영했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그냥 환율이 걱정입니다. 환율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보면은 달러 강세가 예. 이어지고 뭐 킹달러 얘기 다시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아무리 뭐 뉴노멀 합니다만 예. 지금 이 1,400원에 육박하는 이 환율을 갖고 우리가 세상이 달라졌고 우리만 약한 거 아니고 하는 이 논리로 이렇게 편안해하기에는 뭔가 아직은 불편하네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6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그러면은 또 디메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모셔서 또 시장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주말에 뭐 이렇게 대표님도 뭐 운용도 운용이시지만 또 여기 이코노미스트로서 또 시장 정리하시기에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을 것 같네요. 예, 주말 내내 그 중동발 아까 예. 말씀 주신 저희, 대로 네. 속보 쫓아가게 허덕허덕 쫓아가게. 하다가 예, 다행히 마무리 저녁 때쯤 제 기억에 거기 그 텔아비브 네네. 이스라엘 텔아비브? 수도 옆에 우리 따지면 인천공항 같은 벤구리온 공항이 재개장했다라는 얘기 듣고 예. 일단은 좀 마무리가 됐구나. 글쎄.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주말을 내내 중동 뉴스 보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다시 뜨고 앉을 수 있다 하는 얘기만 하더라도 일단락 됐다 뭐 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은 주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조금은 뭐 지정학적 위기라는 부분은 뭐 이제 조금 시장이 뉴스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간다 봐야 되겠지만 역시 또 펀더멘털로 봐야 될 것 같고, 살짝 이제 위태위태하긴 합니다만 시장 잘 버텨요. 그래도 제 느낌에는 미국도 예. 그렇고. 뭐 그렇긴 한데 좀 걱정스럽긴 좀, 하죠. 예, 레벨 자체가 그동안 또 네. 그래서 사실 주말 동안 그래서 그 중동 뉴스 보면서 우리가 보다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례를 일단은 한번 네. 과거 경험치를 보는 네. 게 가장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그렇죠. 근거를 예, 가질 수 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가장 최근 거가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2022년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예. 전쟁을 일으키면서, 근데 이건 꼭 중동스럽진 않지만 러시아가 세계 3대 산유국 중에 하나고, 예. 그러니까 이 원유 공급과도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전쟁 이슈도 똑같고,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당히 가져와 볼 만한 당시의 상황, 시장 예.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를 한번 참고해 보면 앞으로 지금 이란, 이스라엘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만에 하나도 혹시 어떠한 조금만의 발전이 있다면 그 당시를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예. 이게 이제 제가 붉은색 선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놓은 것이 2022년 1월부터 그 한 3, 4개월 동안에 어허, 예. 그때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정확히는 2월 달에 쳐들어갔지만 예. 사실은 12월 2021년 12월부터 그 소위
그 국경 근처에다가 군사들을 배치하고 배치해놓고 벌써 이렇게 넘어가니 많이 막 그걸 몇 개월 하다가 3개월 만에 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시면 실제로 확전이 된 이후에 러시아 전쟁 초기에 보면은 검정색 선이 브렌트유 유가고요. 네. 그다음에 노란색 선이 금입니다. 당시에 보시면 불과 한 3개월 살, 그러니까 1월 초부터 3개월 내 고점 사이까지 보시면 유가는 60% 올랐었고요. 금이 12%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이후로 보면 지금은 이제 유가가 그 당시가 77달러였거든요. 네. 지금은 네. 이제 90달러를 넘어서 그렇죠. 있죠. 브렌트유가. 그래서 지금 레벨이 좀 더 높아 있는 상황이고 금은 그때보다 훨씬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상황을 보긴 해야 되겠고 다행스럽게 주말 사이에 소강 상태에 들어갔긴 했지만 앞으로 중동 사태,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은 정확히 이제 양쪽에 소위 가장 으르렁거리는 두 상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의 그러한 확전 여부에 따라서는 당시에 그러한 그 플레이북이라고 하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를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고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가 상승 가능성은 조금 더 열어둬야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저게 잠깐 덮어놓은 거지 예, 예. 완전히 둘이 서로 화해하고 악수하고 네네. 뭐 서로 안 싸운다 뭐 이렇게 예. 사인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아직은 소위 잔불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네. 상태이긴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분명히 있다. 그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립니다. 나왔던 3월 CPI가 사실 지금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상태잖아요. 인플레이션 둔화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다 유가까지 더해지면은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예. 올해 그 재선에 상당히 그 그림자를 들이우는 그런 이제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물가 오르니까 힘들어지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 CPI 발표되면서 시장이 화들짝 놀라갖고 그날 장 많이 조정을 받았죠. 예.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그때 이것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1월, 2월 수치를 낙관론자들은 일시적이다, 네네. 계절적이다 그렇죠. 많이 얘기했는데 예. 3월 달 수치도 또 세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3월 달이 전월 대비 0.4% 근원 CPI가 올라갔단 말이죠. 이거를 연율로 하면 4.5% 되고요. 저기 3개월 평균을 연율로 하면 4.5까지 이제 올라와서 검정색 선 치고 올라가고 있죠. 6개월 평균하면 3.9, 12개월 이건 이제 그 한 달치가 작년 대비 얼마 3.8%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근 월에 그 CPI 전월 대비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계속 가면 시간을 두고 가면 연말까지 가면 근원 CPI 수준이 4, 5%대로 다시 회귀하는 나는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그 미국에서 이 물가에서 연준이 원래는 이맘때쯤 되면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외쳐야 되는데 네.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 러시아에서의 전쟁과 더불어 미국에서는 물가 전쟁이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보여주신 3개월, 6개월치 그 평균이 이동 평균이 결국 이렇게 계속 우하향하다가 이게 살짝 고개를 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연준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그렇죠. 맞습니다. 이대로 계속 놔두면 네. 지금 결국은 저 하늘색 12개월도 따라서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그렇겠죠. 얘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저기 연준이 목표하는 2%하고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연말까지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열심히 이걸 갖고 예습 복습하는 분들이 예. CPI, PPI 발표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예상 PC를 또 예, 발표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죠. 월 말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차트로 근원 예상 PC 연율 차트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 갖고 왔는데 뭐 요건 조금 낮긴 한데 12개월, 6개월은 2.7, 2.8로 전월하고 비슷한 수준. 하늘색하고 붉은색 선이죠. 근데 문제는 검정색 선입니다. 여기도 최근 네. 월을 역산을 해보면 근원 예상 PC가 4%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멀어지는 거고 사실은 여기서 발표는 안 돼, 뭐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슈퍼코어 CPI는 연율로 하면 8%까지도 다시 급등을 하거든요. 네. 자동차 보험료, 주택 보험료 이런 것들이
전년 동월 대비 거의 20% 이상씩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게 쉽게 물가가 잡히지 않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지금 6월 달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주일 사이에 50%대에서 20%대로 급락을 네. 주말 동안 했더라고요. 네, 네. 결국은 이대로 가면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시장이 잘 아까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수장님께서 잘 버텨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조금 늦어지지만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 이게 포인트였는데 금리 인하가 없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시장이 상당히 기대했던 측면에서의 그런 상승 동력을 일부분은 조금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사실 송 대표님께서 유가하고 금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걸 차트를 보여주셨을 때 저 속으로 헉헉거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이거 그래도 매일 어지간한 시장 가격 변수들 이렇게 차트로 확인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잊고 있었네요. 아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저렇게까지 올랐군요. 유가가 140불에 근접할 정도로. 그 사이에 워낙 너무 많은 일들이 매달 벌어지고 있어서. 만약에 저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에서 기름 넣다가 주유소에서 이게 뭐 한 1,800원, 1,900원 했더라면은 그거 긴장감이 높아서 한번 봤을 것 같은데 저렇게 2020년에 뭐 그렇게 팬데믹 때 WTI 선물은 그 당시 좀 이상한 구도로 인해 가지고 현선물 이상한 그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까지도 갔지만 이게 브렌트유가 130 그래서 지금 130 얘기가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그때 갔으니까 네네, 한번 맞습니다. 전쟁 때 가봤으니까 저 당시에는 200불 얘기할 때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는. 네, 맞습니다. 아유, 예. 저 차트에서 보면 또 금 가격은 최근에 엄청 올라가잖아요. 지금 뭐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에 제일 그때 아마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도 금 가격하고 예, 예. 네. 상당히 실질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금 가격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금 가격이 올라간다. 네. 이상하다. 제가 예, 그렇게 말씀을 맞아요. 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금 ETF는 실제로는 계속 유출이거든요. 돈이 자금 빠져나가요? 자체가. 예, 예. 오히려 계속 빠져나갑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워낙 금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일단 차익 실현 차원에서 예, 그래서 빠져나가는데 불구하고 계속 지금 전 세계 금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게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뭔가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리스크에 대해서 해지하려는 움직임. 물론 이제 한 세 가지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네. 예. 미국이 러시아 제재하는 걸 보고 야 미국 국채를 달러 국채를 들고 있다가는 이거 나중에 미국한테 밑보이면은 못 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생기니까 예, 예. 미국하고 좀 덜 친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는 일단은 달러를 좀 줄이고 달러 네. 자산을 줄이고 금을 늘리는 그게 가장 지금 최근에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금을 많이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인데 네네. 중국 인도에서의 그러한 그러니까 소매 예. 매수가 엄청 늘고 있다는 거죠.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는 건가요?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금을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오는 게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만에나 혹시 깜짝스러운 샥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들 때문에 보험 성격으로 금을 산다라는 요 세 가지 지금 설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금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그 소위 닥터 카퍼라고 네, 해서 네. 구리 박사님 얘기했는데 지금은 당분간은 금 박사님에 대해서도 닥터 골드 예. 금 박사님. 네, 이거 워낙 이제 지금 금의 가격이 과거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금의 가격의 예상 밖 상승에 대해서는 계속 좀 그러니까.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금은 사실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는데 이렇게 금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분명히 뭔가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예. 아니면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누군가 금을 사는 분들은 뭔가를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애초에 뭐 3월 달에 보여줬던 그런 점도표하고는 이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고 시장도 연초에는 뭐 6회, 7회 금년에 뭐 그렇게까지 했던 게 이제 많이 위축은 됐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난 금요일 날 금통위가 있었고 하는 총재께서 살짝 얘기하긴 것 중에 제가 주목했던 거는 꼭 미국 안 따라갈 수도 있다. 탈동주화 가능성도 언급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내릴 수도 있다는 어떤 약간의 뭐 시사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글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무서운 환율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예. 환 시장이 가만두지 않을 가능성이 엄청 매우 요동칠 높습니다. 것 같은데. 마치 일본이 저렇게 기축통화 국가이고 일본이 저런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될 때 지금 사실은 제로 금리를 네. 오랫동안 유지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미국, 그러니까 일본의 엔 달러가 150 지금 150, 153엔입니다. 예. 153엔도 올라서 네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엔조차도 사실은 환율 시장에서는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일본은 그래도 전 세계 3대 기축통화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거기에 들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또 IMF에 또 약간 악몽 같은 게 네.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환율 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면 쉽사리 금리를 이 상황에서 내린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에서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카드로 갖고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이걸 실행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금 상황 자체는 좀 더 하기 어려운 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연준이 무슨 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이런 얘기할 때 니들 그러다 혼난다 뭐 이런 얘기했던 분이 레리 서머스 아닙니까? 네네. 이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다. 네네.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아주 그거 했고요. 근데 그분도 지금 최근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인상일 수도 있다 다음 스텝이. 거기다가 제이미 다이먼은 꼭 얘기하고 나면은 바로 단기적으로는 금리 더 올라 얘기하고 나면 금리가 빠지고 했습니다만 그분 얘기했던 레벨을 갖다가 결국은 그 이후에 보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6.5를 작년 이렇게 4분기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8%를 언급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둘의 이제 기존의 연준이 얘기하는 네. 거하고 서머스와의 사이의 간극이 뭐냐? 간극. 예, 가장 큰 거는 중립금리의 수준을 서로 달리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제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하는 적정한, 그러니까 소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네. 그게 이제 금리가 중립금리인데 중립금리의 수준을 지금 그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2.6% 그동안에 조금 올려서 그동안에 한 2.5%를 갖다가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예. 살짝 올라갔죠. 예, 2.6 뭐 이 정도인데 네. 서머스 말로는 나는 4% 정도 본다. 예. 엄청난 차이거든요.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 그 물가와 기간 프리미엄을 더하면 시장 금리가 되는 네네.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로 이제 엄청나게 얘기가 7, 8%까지 네.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서머스의 논리라면은 중립금리가 4%다. 네. 만약에 그러면 CPI 뭐 PC가 됐든 소위 말하는 인플레가 연간 3%만 오른다. 그래도 그러면 7%네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1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는 큰 프리미엄까지 얹어버리면은 넘어갈 수가 있네요. 8%를. 그래서 다시 이제 5%를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는 이유가 네.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게 물가지표 알 수 있는 게 이제 CPI, PPI 그리고 이제 PCE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CPI 자체는 좀 우려스러운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둔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PPI는 약간 안도했다가 이제 PCE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떨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PC는 아까 저희가 본 대로 지금 3개월만 놓고 보면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아,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3개월 연율로 보면 거의 한 4% 수준까지 빠르게 끌려 올려질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다시 70년대의 그 물가 파동이 예. 유가 파동과 더불어서 한 3차례 상승, 2차례, 3차례 올랐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갈 수 있다. 최악의 조합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장표 4번을 좀 열어봐 주시면 뭐냐면 심플합니다. 이번에 지금 다행스럽게 중동 전쟁이 확산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한데 만에 하나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되고 그것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하는 상황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네. 두 가지의 조합이 정확히 1970년대의 아서번스 연은 소위 실패한 네. 연은 의장이,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했던 형식이 그대로 될 거라는 거고요. 이게 과거에 지금 1972년부터 74년대에 올랐던 수준을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따라 올랐고 작년부터 2023년에 이게 녹색선이 지금 최근입니다. 예. 이게 내려왔다가 이게 만에 하나 이제 조합이 나빠지는 거죠. 두 가지가. 결국은 유가가 올라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이 그러니까 불안해지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는 두 가지가 오면 이게 다시 70년대 후반에 마지막 급격한 상승도 사실은 결코 이렇게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장에서 연준의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들이 다시 부각돼가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요즘 국제 정세 이렇게 보면서 좀 그거 한 게 확실히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꼭 큰형님이 움직여야 됩니까? 그냥 말만 하면 밑에서 알아서들 한번 꾸벅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말로 저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약간 쇼잉의 냄새는 납니다만 이란 국민들은 꽤나 위로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막 뛰어나와서 그렇게 좋아하고 경적을 울리고 폭죽을 이스라엘을 한번 때렸다 이거죠. 뭐 그런 정도로 해서 뭐 정치인들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제니 옐런이 중국 가가지고 그렇게 그거 하지 말라고 중국의 과잉 생산이 전 세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라고 했는데 옐런 비행기 타고 딱 미국 출발하자마자 하는 얘기가 20%가 25% 생산 설비, 생산 투자 더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자마자 그런 얘기죠. 뭐 네타냐후도 말 안 듣죠.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예전에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좀 아쉽습니다. 이전보다는 소위 이제 리더십이 많이 약화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제 오늘 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 좀 지난주 글로벌 증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체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요국들의 수익률 어땠는지 좀 네. 볼까요? 그래서 결국 예.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지난주에 1.5% 네네.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다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 초중반까지만 해도 좀 기대감이 있었지만 미국 CPI 발표되면서 한번 출렁거렸고 금요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릴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커지면서 이제 한번 쭉 다 같이 빠졌던 게 있었고요. 다만 이제 막판까지 버텼던 거는 대만 가권이랑 일본 니케이 그러니까 정도만 예. 대체로 좀 버틴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는 많이 올랐던 데들이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국면이 있었고요. 결국 저는 이것을 찾아보면서 뭐가 뒤에 있었을까 봤을 때 결국은 환율의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미친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표를 열어보시면 주요국 환율 변화 제가 이제 몇 개를 좀 줄여서 다시 보여드렸는데 네.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스웨덴 크로나 한 달 사이에 한 5% 이상 이제 환율 상승했고요. 달러 대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그 주요국들 중에서 3.8%. 이거는 1등 할 필요 없는데 1, 2등 할 필요 없는데 많이 올랐고요. 근데 스위스 프랑 일본엔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까 봤지만 일본 시장은 지난주에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스웨덴 시장도 아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앞에 기축통화국들은 환율이 달러 대비 올라도 시장이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반면에 비기축통화 우리나라 같은 이런 것들은 이게 그러니까 환율 급등, 달러 유출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시장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결국은 환의 변화가 지난주 한 주를 달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심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환율? 환율 그건 사실은 달러원 말씀하시는 네, 달러원. 예, 글쎄요. 사실은 이거는 한번 위가 뚫리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네네네. 거기로 먼저 가보면 그 9번 장표를 좀 열어봐 예,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는 최근 한 3년 정도, 2년 정도 이제
수치를 갖고 와서 2022년도에 한번 폭등했을 때 이후로 이제 차트를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9번 장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달러 대비 원화가 얼마까지 가느냐. 지금 거의 1,379원, 제가 봤었던 거는 마지막 수치가 그 정도 되는데, 예. 지금 보시면은 작년 10월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그걸 지금 뚫고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22년 하반기에 거의 1,400원대, 1,440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예. 이때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소위 지방채, 강원도발, 이슈, 레고랜드발 그 이슈가 있을 때 그 달러도, 그러니까 소위 미국 금리도 올랐지만 네. 우리나라는 그와 유사하게 있어서 원 달러가 많이 올랐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요. 지금 최근 보시면 최근의 고점 수준을 어쨌든 지난 한 1년간의 고점 수준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거고, 다만 밑에 RSI라고, 이건 이제 아마 기술적 분석 투자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상대 강도 지수라고 예. 이제 표현되죠. 결국은 과매수, 과매도를 나타내는데, 지금 상황은 달러 과매수, 원화 과매도를 나타내는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조정되고 다시 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다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워낙 그 소위 환율 시장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얼마 전든지 위로 튈 수 있는 변동성이 매우 심한 그런 시장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0.8% 추가적으로 하락 출발 좀 예상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2,700선을 하회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한 20포인트 이상 좀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 2,659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1.5% 오늘 또 하락 급락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4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호가에서 0.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3,000원. SK하이닉스도 좀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7,3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1.48%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366,600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1.8%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7,8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83,000원이고요. 현대차가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37,500원. 기아가 1.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8,0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1%대 약세가 예상되죠. 호가가 18만 원. 포스코홀딩스가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86,500원이고, 네이버도 0.7%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일단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전 종목의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정유주는 오늘 또 강세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유주라든지 석유화학 쪽은 또 이제 움직임이 좀 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S올 호가가 2.8%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88,800원. GS도 1.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4,550원. 그밖에 한국석유 2.5%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시각 8시 53분이 나가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8% 약세가 예상됩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도 지금 4% 넘게 떨어졌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좀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222,200원이죠. HLB 2.9% 약세 예상되고요. 1%네요. 지금 호가 다시 좀 변동성이 크죠. 92,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알테오제는 0.9% 하락 예상되고요. 엔캠이 5.9% 넘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34만 원. 그리고 HPSP가 1.9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2,100원. 리노공업도 0.7% 내림세가 예상되죠. 셀트리온제약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75,100원. 이오테크닉스가 2.9%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6만 5천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아직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이제 관건은 좀 대기했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일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동시효과의 저걸 갖다가 믿어준다면은 네. 뭐 일찌감치 그냥 주말 미국장 반영하고, 뭐 중동에서 들려왔던 저 조금 으스스한 얘기도 뭐 초반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그래요. 정민의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대충 레벨은 이렇게 보면은 짚어지거든요. 일단 2,700 깨졌으면 그 다음 이렇게 한 2,650, 한 61선하고 한 부딪히는 그 정도까지는 각오하고 가는 건데 네. 그걸 오늘 그냥 봐버리려는지 아니면 예.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흘러 내려갈지 그거 하는 건데 일단은 그래도 금융당국이 좀 현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봤는지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해서 또 이렇게 그거 했네요. 뭐 대응 전략 뭐 회의하면서 당국의 대응 의지를 갖다 이렇게 보였으니까 뭐 환율이나 이런 쪽은 그거한데 주식도 뭐 대응하려면 대응하겠는데 예전같이 주식이 잘 그거 할라나? 송 대표님 혹시 그 시절에 그거 주니어셨나요? 왜 주가 급락하면 이렇게 저 본부장급 내지는 임원들 저 과천에 불려갈 때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렇게 뭐 얼마씩 줄 테니까 사 했던 그 시절에 과천에 불려가요? 과천 시절. 그 소위 그 운용 그 소위 그 3사들이 있고 뭐 하던 투신 3사 불러가지고 예, 투신 3사 투신 3사 불러가지고 돈 줄 테니까 그냥 좀 사 하던 그 시절에 우리 송 대표 시장 하락 방어하는 목적으로요. 그 이제 90년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않습니까? 그렇죠. 다행스럽게 저는 그때는 그렇게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여서 나중에 와 보니까 파란만장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파란만장한 얘기들이. 네. 요즘- 소장님이 그 시대를 겪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뭐 말만 들었죠. 말만. 뭐 그랬는데 요즘도 그런 식의 대응은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맨날 수급 보면은 우리나라 기관들은 어떻게 팔기만 해요? 뭘 그렇게 팔 것도 많은지. 기관이 돈이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돈이 없다. 돈이 이제 원래 기관이라는 게 그 소위 공적 자금들이 일정 부분 네. 또 다른 형태로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자금 운용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을 제하고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크게 지금 기금들 중에서 늘어나는 데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기관들이 이전만큼 힘을 세게 못 쓰는 이유가 네. 이제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한 얘기했지만 통상 우리나라는 아예 2차 차트 갖고 오는데 8번 차트에서 보이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환율이 올라가면 즉 원화가 약세가 되면 주식시장이 떨어집니다. 뭐 과거에 결과적으로 그랬죠. 늘 이제 늘 그러니까 그래 왔었죠. 지금 차트를 보여주시면 그렇죠. 제가 갈 건데 예. 지금 차트에 나와 있지만 코스피가 파란색 선이고 예. 원달러가 이제 붉은색 선인데 예. 보시면 원달러가 치솟을 쓸 때 보시면 파란색 선 코스피는 내려가잖아요. 네, 네. 정반대로 움직이고 예. 대체적으로 보시면 항상 모양새가 서로 반대편으로 그렇습니다. 맞잡는 걸 확인하실 예. 수 있는데 이게 왜일까?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일 때 오히려 한국 시장을 좋아하고요. 원화 강세라는 거는 한국 경기가 좋다는 것을 오히려 의미하고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사갖고 원화가 강세가 됐을 때 나갈 때 원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많고 시장도 올라가니까 또 좋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원화 강세를 오히려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가 논의한 대로 원달러가 지금 최근 임계점을 뚫고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강하게 들어오기는 지금 어려운 포인트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관까지 강하게 못 들어와 주면 시장이 조금 약세, 소위 수급 측면에서는 약한 상황이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자꾸 이제 막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고 우리 자식 세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뭐 97년 같은 상황 2008년 같은 상황 안 왔으면 좋겠고 오더라도 가볍게 앓고 넘어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쨌거나 좋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게 환율이 여기서 이렇게 더 뛸 수도 있는 분명히 있고 1,400원대에 발을 한번 담그고 나서야 안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희망을 갖는 게 거래량입니다. 이게 환율 뛰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커지면은 그거는 진짜 추세였고요. 환율이 막 더 오르기는 오르지만도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이제 정점 찍기 전에 그 한번 시세 분출 과정 늘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차트를 봐서는 뭐 그렇게 막 투기 세력들이 막 달라 들어가면서까지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나마 수출입 지표나 경상수지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막 여기서 뭐 제발 뭐 그냥 최근에 우리 봤던 1,440 어라운드까지는 몰라도 1,500, 1,600은
아니기를 바라면서 또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뭐 사실 97년도하고 똑같은 체력은 분명 아니고. 아니고요. 2008년도 단기간에는 빨리 극복을 했었고 그때는 또 2008년 환율에는 우리가 중공업체 중심에 그 과도한 환율 쏠림이 얘기를 있었고.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네.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15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다가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달러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 유가 강세 흐름도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또 이번 주 주요 금융주들 미국 쪽에서 실적 발표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실적을 발표한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 발표 이후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주요 소매 판매 지표도 이번 주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7% 떨어집니다. 2,660포인트. 지금 단숨에 21포인트 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1% 하락입니다. 85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1% 안팎으로 지금 약세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떨어집니다. 82,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0.2% 소폭 하락이죠. 18만 7천원. LG에너지솔루션이 1.48% 떨어집니다. 36만 6천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7% 내림세로 6만 7,8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약세 78만 2천원이죠. 현대차가 1.2% 하락하면서 23만 5천 원이고요. 기아가 0.7% 떨어집니다. 10만 9천 원. 셀트리온이 1.7% 약세 17만 9,1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2% 하락으로 38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6% 하락 18만 2,800원이네요. 일단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전 종목이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호가 움직임 좋았던 정유주라든지 석유와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S-오일이 4.58% 강세입니다. 8만 2천 원 선이고요. GS도 2% 상승합니다. 44,650원. SK이노베이션도 1.2% 올라가고요. 한국석유가 15% 넘게 급등합니다. 18,800원. 중앙에너비스도 6% 강세 27,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지금 또 그 밖에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뭐 SK가스는 0.6% 상승 정도네요. 일단은 석유가스 관련주들, 정유주들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대성에너지도 6% 강세를 보여주네요. GSE도 5% 넘게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2거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1% 약세로 22만 6천 원이고요. 지금 HLB가 2.4% 하락입니다. 9만 800원. 그리고 알테오젠이 1.5% 내림세 17만 6천 원. 엔캠이 5% 넘게 떨어지네요. 34만 3천 원이고요. HPSP가 2% 약세입니다. 4만 1,900원. 리노공업 0.9% 하락이죠. 27만 2천 원. 셀트리온작도 1.8% 떨어지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 하락으로 17만 6,800원이고 이오테크닉스가 2% 하락으로 2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관련주들 올라가는데 이 테마 내에서도 보게 되면 종목 순환매는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전선 쪽에서는 KBI 메탈이 지금 13% 급등합니다. 1,870원이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강보합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LS가 3.7% 올라가고요. LS 에코에너지는 오히려 떨어지고요. 대원전선이 1.8% 상승합니다. 보시다시피 일진전기 또 지금 1% 상승 중이고요. 그러니까 전선주 내에서도 종목 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운주들이 강세네요. 아무래도 좀 운임지수 그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흥하해운이 지금 5% 강세입니다. 3,300원이고요. 대한해운도 지금 2% 강세고 해노션도 지금 1% 가까이 올라갑니다. 4,095원. 그 밖에 H&M, KSS해운은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힘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1억 원, 114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13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73억 원, 12억 원 순매수고 개인은 4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는데요.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많이 올라가네요. 6원 60전 상승한 1,38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달러원 환율 지금 이거 연고점이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이 됐고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멈춰야 멈추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뭐 한 저기 1,300 한 저기 뭐였죠? 한 65원 정도 뭐 그렇게 내다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쭉 그냥 그래도 뭐 확실히 송 대표는 뭐 뜻인지 몰라도 예전 같은 위기감은 안 들어요. 환율 보면서 왜 이렇죠 이게? 제가 지금 좀 정신줄 놓고 있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실은 예. 소위 우리가 알만한 주요 기업들, 삼성전자를 예. 포함한 예. 수출 기업들이 체력이 90년대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진 네. 수준이 달라져서 예. 이제 전 세계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워낙 수준도 커졌고 그다음에 벌어들이는 외환 달러 수준도 많이 올랐고 뭐 그리고 외환 보유고 수준도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고. 그러니까 1997년대 그때 그 이슈는 우리가 단기로 해외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국내에 장기로 빌려줬다가 갑자기 갚으라고 그러니까 못 갚아갖고 국가 부도가 난 거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금 많잖아요. 그런 예.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맞아요. 그때하고는 달라져 있다 분명.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쉽게 무너지는 상황은 분명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사실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민간의 부채 수준이 너무 높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네, 낮다 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이상이 지금 미국하고 좀 더 갭이 벌어지면은 환에서는 그만큼 그러니까 미국과의 금리 차가 시장 금리 차가 벌어질수록 지금 미국에 지금 금리 올라가잖아요. 예. 그걸 못 쫓아가면은 그만큼 거기선 환에서 벌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율 약세로 거기서 나타난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축 통화인 나라들 증시는 괜찮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네. 대표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차트 그리면서 참 예. 부러웠는데요. 일본이요? 예,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은 기축통화라는 큰 이미 그러니까 소위 기득권이죠. 지난 한 50년간 쌓아온 기득권 네네.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그러니까 아까 달러당 153엔까지 가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해야 되는데 네. 일본은 전혀 흔들지 않고 오히려 무역 흑자가 많이 나니까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거죠. 수출 기업들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장기 차트인데 지금 붉은색 선이 니케이 225고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N달러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방향이 똑같잖아요. 아까 네.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전화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세, 그 나라의 통화의 약세에 대해서 용인을 해준다라는 거죠. 적어도. 예.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아베 총리 때부터 했던 그러한 완화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결국은 기축통화에 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제가 일본만 갖고 왔는데 사실 제가 달러 인덱스 안에 들어가는 다른 나라들도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예. 알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달러 대비 나머지 한 6개국에 대한 이제 상대 그 환율 지수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적으로 유로 예. 첫 번째, 그 다음에 일본 엔, 그 다음에 그 영국의 파운드, 네. 아까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묶어서 저걸 만드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 나라들은 확실히 자국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로 가도 적어도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도 하루빨리 어떻게든 기축통화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우리나라 진짜 비교해서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일본이고 저게.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게 이제 일본은 예. N
엔달러가 약해질 수도 상관없이 니케이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그러네요. 그 모습이 무관하게. 예, 똑같이 그러니까 환율이 약세되면 뭘 이제 해외여행 갈 땐 불편하겠죠 일본 사람들이 그거 제하면 상관없다라는 그러게요. 거고요. 예.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두 양쪽에서 다 깨지는 건데 환율이 약세되면 주식시장도 안 좋아진 거예요.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아까 이제 지금 원달러랑 코스피가 보시면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아까 두 개가 확연히 다른 그림이 나타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화를 소위 이제 과거에 뭐 2007년도, 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러니까 원화를 약세를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해갖고 경제를 부흥하겠다는 그런 기조였는데 적어도 주식시장에는 그것은 맞지 않는 기조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거는 진짜로 기축통화국이 할 수 있는 전략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은 원화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갖춰져야 된다. 그것이 주식시장, 자산시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9시 8분짜리 뭐 네. 하나 헤드라인 하나 읽으면은 일본의 2월 핵심 기계류 수주 이게 이제 선박하고 전력은 제외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비 7.7% 증가. 그런데 한 달 전에는 1.7% 감소했는데 이게 7.7% 증가. 핵심 기계류 수주가 얼마나 이거 좋은 뉴스입니까? 좋은 뉴스인데 니케이는 지금 1.4% 저기 570포인트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 참 시장 보면 어려워요. 뭐 공부합니다만 공부해갖고 시장에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밤도 새겠는데 아주 뭐 산에도 한번 들어가서 한 몇 년 있다 나오겠는데 공부한 대로 안 가니까 이렇게 일본 지표가 좋게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날 니케이는 많이 빠지고 있다. 뭐 이랬더니 그래도 이제 우리도 얼추 2,650대에서 발 한번 담그고 나니까 또 이렇게 장중 추가 하락보다는 그래도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저기 AI하고 반도체 뭐 이 정도로 끝나기는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결국은 이번 주, 다음 주가 이번에 ASML이나 네. TSMC 실적 발표를 예. 앞두고 있죠 이번 주에는. 그리고 뭐 다음 주로 가면은 이제 소위 빅테크들도 예. 실적을 앞두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로 가면 그거를 사주는 빅테크들의 발표. 예. 왜냐하면 캐펙스 이런 게 중요하니까 설비 투자가. 그래서 양쪽이 다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관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적이 일단 잘 나와야 되고 첫 번째로. 네네. 실적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크로 지금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매크로 변수의 변동성이 줄어들어야지 그 실적 발표가 고스란히 연결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 주셨는데 미국의 금요일 날 미국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 숫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예상치보다 다 좋았었어요. 매출도 좋았고 저것도 좋았는데 앞으로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떨어졌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은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거는 당장의 실적 발표가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전망, 소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아주 첨예해지고 투자자들이 상당히 민감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그러니까 뭔가 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조금 강해지는 느낌인데 이른바 큰 손들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이게 이제 주식을 꽉꽉 채워놨다는 거죠. 주식 비중을. 그게 예. 이제 결국은 왜냐면 지금 안 채워놓으면 못 쫓아가니까 경쟁자들하고.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꽉 채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글로벌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이분들은 이제 자산 배분을 해서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뭐 기타 등등을 다 하는데 좀 지금 그 회색선이 위험 자산이라고 해서 주식하고 소위 신용물이라고 하죠. 크레딧 채권. 네. 둘 다 이게 상당히 변동성이 큰 겁니다. 두 가지가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럼 보시면 지난 10여 년간 중에 가장 높았던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한 거의 3분의 1을 꽉꽉 채워놨다. 66%니까. 하하.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기타 자산, 좀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국채나 MMF 같은 거. 단기, 초단기. 이쪽이 최소로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뚫고 보면 70%, 80% 갈 거냐?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 거의 맥시멈으로 꽉 채웠기 때문에 나 대신에 누군가 더 사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거꾸로 말하면 이번 실적 시즌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대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봤던
미국의 JP 모건 JP 같은 모건. 그런 금융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실적 시즌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고 민감해져 있는 것이 이런 글로벌 큰손들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JP 모건 체이스는 지금 차트가 아주 험한 꼴을 보이는데 아니 그 정도로 뭐가 실적은 괜찮았다면서요? 실적은 그러니까 직전 분기 실적, 1, 4분기 네, 실적은 네. 되게 좋았는데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NII 그러니까 뭐냐면 순이자 이익이라고 수익이라고 해서 Net Interest Income?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행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예대 예금한 마진인데. 거의 이자도 안 붙는 그 예. 돈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비싸게 고금리로 기업한테 대출하고 예. 뭐 그 부동산에 대출을 해줘 갖고 그 차이를 먹는 게 기본적으로 은행의 그 소위 수익 구조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1, 4분기까지는 잘 나왔는데 그것이 전분기 대비는 좀 떨어졌고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 근간에 보면 아까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작년 3월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예금자들이 상당히 순했어요. 뭐냐면 이제 안 줘도 그냥 편하니까 그냥 맡겨놨는데 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에 내가 맡겨놓은 돈이 망가질 수도 있어. 뭐 이게 이슈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자를 다른 데 좀만 눈 돌리니까 MF 같은 데는 금리를 더 많이 주네. 네네. 그러니까 소위 그걸 뭐라고 하죠? 이제 깨어난 거죠. 예금자들이. 그래서 더 비싼 금리 상품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들이 경쟁을 하면서 예금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이것이 아까 예대 마진 격차를 줄어들이게 한 거고 앞으로도 더 그럴 거라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금리 상황을 아시겠지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 있어요. 무슨 예. 말이냐면 단기 금리가 더 높고 장기 금리가 더 낮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은 단기로 빌려서 장기에 빌려줬는데 비싸게 빌려서 싸게 지금 대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다 보니까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 있을 때 은행들의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앞으로 이제 예금자들이 소위 각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각성해갖고 높은 금리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다 보니까 앞으로 장사하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좀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2,650선 하회하고 코스닥도 지금 850선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지금 투자자들 센티멘트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이럴 때는 지금 상황 자체는 지금 환 이슈도 있고 예.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기간 아까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그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뭘 잘 모를 때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전략인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확신이 서야만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확신도 안 섰는데 불안하다고 움직였다가 반대로 가면 또 되게 낭패를 겪고. 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장기 투자한 거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비자발적. 예, 비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래도 버티면은 결국은 돌아온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렵다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변동성이 되게 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수익이 많이 났는데 불안하다. 그러면은 일단 소위 익절하시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이제 상황에 자신이 없는데 너무 빅배팅을 하거나 이 양쪽으로 사든 팔든 그런 상황은 지금 타이밍 상황은 아직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상황으로 좀 말씀. 제가 지금 또 바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사리판에서 쓸데없이 감정적 접근했다가 예. 제 본인의 역할을 갖다가 잊어버렸네요. 저는 인간 지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괜히 뭐 좋은 척 대충 뭐 바닥 본 거 아닐까 했더니 뭐 어대 하면서 그냥 2,650대 밀어버리네요. 저는 오늘 2,650까지는 안 봤는데 이걸 그러니 어설프게 들이대면은 바로 그냥 돈 뺏어가는 게 시장이네요. 근데 오늘 아직 이제 시작인데 끝까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냥 섣부른 예측은 하지 않는 걸로. 섣부른 예측은 하지 않는 걸로 네. 함부로 뭘 걸지 않는 걸로. 네. 자,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조금 더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